2017년 1월 고벤처 포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벤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위한 고벤처 포럼 첫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이렇게 자리가 거의 빠진 자리를 힘들 만큼 가득가득 찬 이유는 저희가 어렵게 정지훈 박사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이미 벤처 생태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최근에 크게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박사님 모시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무대에 서보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요. 여기 앞에 서면 조는 사람이 있는지, 휴대폰 하시는 분이 있는지, 어떤 분들이 웃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는 마음으로 고개도 많이 끄덕끄덕 해주시고 잘 웃어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노트북과 핸드폰보다는 박사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큰 박수로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스마트폰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연 자료하고 이런 거 다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고벤처 심플로우도 있지만 저는 제 심플로우 직접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기 위에 주소 보이시죠? 지문 j.simpllow.com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QR코드 찍으셔도 되고 하시면 아마 접속하시면 제가 오늘 자료가 있는데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막 건너뛰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은 발표라는 자료가 있고 심플로우 다들 쓰실 줄 아니까 접속하시면 다운 플로우, 업플로우 있죠? 업플로우의 질문이나 여러분들 생각 같은 것들 올려주시면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도 답변 가능한 것도 답변하고 열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을 이걸 받았는데 이 부탁을 많이 받아요. 요즘 제4차 산업혁명이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제 페이스북이나 제 트위터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저는 줄기차게 이건 제4차 산업혁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보실 분들도 자꾸 연락을 해서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변화의 혁신,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확실하죠. 네,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뭔가를 하려면 이게 도대체 왜 어디서 누가 일단 얘기를 했는지부터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죠. 네,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가 이렇게 화두가 된 거는 작년부터죠. 작년 이제 요 시기쯤에 항상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지역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표제어죠. 일종의 테마를 설정을 했는데 작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설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다보스 포럼의 홈페이지 캡처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다보스 포럼의 만든 사람이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기술을 한 2개 정도를 얘기를 했죠. 그게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도 요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것도 굉장히 그만큼이나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좀 조명이 안 된 기술이에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이제 기자들도 그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써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뽑았던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었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하고 이 두 가지가 키워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생명과학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약간 좀 양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려면 1, 2, 3차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이전 단계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사람 또는 동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었고 생산수단은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왕들과 그런 어떤 그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고 있었고 거기에 노동력을 사람들이 제공하고 동물도 제공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다가 사람하고 동물이 별 필요 없이 돈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기계가 그 이상의 능력을 해내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고 거기에 원자재를 집어넣었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계급 체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민주주의 혁명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쭉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련의 사건들이 18세기 후반에 일어나죠. 동시다발적으로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것들이 그때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반발로 한 50년 뒤에는 공산주의가 탄생을 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이 18세기 후반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 거의 이론의 여지 없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저는 1995년까지 표현하는데 그 1년 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된 혁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기기관 가지고서 단순하게 메케니컬 프로덕션이 늘어난 걸 넘어서 가지고 경영이라고 하는 시스템, 분업화, 테일러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식회사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경영 부분에서의 이런 그 활성화가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이런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의 원천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전에까지는 소위 나무가 됐던 뭐가 됐던 얻어서 써야 됐는데 이거를 유니버설하게 이게 일종의 플랫폼이죠.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나오게 되고 이것의 변환에 따라서 중앙 집중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춥니다. 이게 전기죠. 전기를 갖추게 되면서 그 이전보다 훨씬 적은 자본으로 되게 쉽게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 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자동차가 탄생했죠. 철도 오고 그 다음에 비행기와 배 등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규모의 그 무역 규모, 트레이드 규모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본의 규모가 대형화를 하고 글로벌 시스템으로 전복이 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에도 크게 다들 그 이견을 달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여기까지 어그리를 해요. 이제 문제는 제3차 산업혁명부터입니다. 제3차 산업혁명부터는 사실 좀 이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주장하는 걸 우리가 일단 정답 비슷하게 갖고 왔으니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봐야 되겠죠. 그건 1969년 정도, 1969년 70년대부터 시작한 일렉트로닉스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렉트로닉스 혁명은 공학의 순서를 보시면 토목공학이 제일 먼저 공학에서 제일 처음 출발한 거 아세요? 공병대에서 원래 공학이 출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해서 나오게 건설, 건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이 나오죠. 그러다가 IC, 소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소형화를 통해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작은 소형화가 가능한 기기들이 막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전자공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공학혁명이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쭉 퍼지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워크맨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 나왔죠. 텔레비전 등등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산업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견은 사실 2차 산업혁명하고 3차 산업혁명은 경제의 원칙이라든지 프린시플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또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할 수 있을 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상품이 좀 더 작고 다른 종류가 확산돼가지고 확장된 정도 수준의 변화지 특별히 뭔가 스타닝이라고 해서 확 뒤집어 엎을 만한 큰 변화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를 가지고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네, 라고 하는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월드 이코노미 포럼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니까 이걸 as is로 받아들이고 가도록 하죠 지금은.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은 뭐냐?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이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얘기한 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이버는 온라인을 얘기하는 거고 피지컬은 우리 오프라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IT 산업이라는 게 따로 분리된 산업이었는데 이 산업이 소위 얘기하는 지금 아날로그로 돼 있는 이 오프라인 산업하고 실질적으로 결합을 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CPS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사실 독일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이야기를 하면서 기계화된 생산에서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해서 지능형 어떤 공장 같은 것들이 나오고 생산 같은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변화를 이제 메르켈이 특히 밀어붙이면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팔았죠. 이거하고 사실 맥락이 같이 닿는 건데 CPS를 독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CPS가 적용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우리한테 조금 더 좀 뭐랄까 귀에 잘 들어오는 용어로 더 많이 들어본 용어로 바꾼다면 저게 뭐가 될까요? 네, 저게 O2O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거 또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결합하는 거 이게 CPS하고 사실은 맥락적으로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사실은 지난 몇 년간 큰 이슈가 됐었던 IoT죠. Internet of Things. 근데 더 이상 그 인터넷이 그 가상의 공간에서 지식만을 갖다 공유하고 미디어, 디지털 컨버전이 가능했던 미디어만 퍼뜨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의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현실 세계하고 연결되기 시작해서 이런 게 이제 IoT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IoT하고 O2O 뭐 이런 것들이 CPS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 하면은 기존에 온라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프라인에 그대로 투영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센서들의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것들이 또 모이게 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컴퓨터의 성능이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인텔리전트한 서비스가 가능해지죠. 이것이 묶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개념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스 슈밥 이하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주장과 그다음에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 말에 한국에도 자주 왔었던 분이죠. 제레미 푸킨이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이자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학자죠. 이분이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2011년 후반부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저 캡처 화면이 이코노미스트 2012년 1월달 표지예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예,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되어 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의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앞에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제3차 산업혁명과 이 제3차 산업혁명은 뭐가 다를까요? 여기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하고 IT 산업이라고 불렀던 거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다른 종류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다른 종류로 취급을 했을까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특히 디지털 세계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경제 이론하고 굉장히 다르게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풍부함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풍부함의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경제 이론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 경제 이론은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이 희소성의 법칙으로 시작해요. 모든 자원이 무한하지 않죠. 무한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경쟁을 하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 이게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사회잖아요. 사회 교과에서 다 배우셨죠. 기억나세요? 예, 그게 원론적으로 돼야 되는데 디지털 세계에 뭔가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희소하지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197명 지금 접속된 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옛날 방식대로 이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프린트를 해갖고 와야죠. 지금 복사 프린트 해갖고 와야 되겠죠? 프린트해서 나눠주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100개를 준비해서 나눠줬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거 내거 이제 컴피티션이 일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가격을 매길 수도 있고 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조업화를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197명의 스마트폰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순식간에 여러분들한테 디플로이를 했죠. 나눠줬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인터랙션을 하면서 여기에 작업을 하고 이렇게 어떤 분은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다릅니까? 똑같죠. 완벽하게 동일한 것들이 동시 생산돼서 나가요. 지금은 100명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중계가 되고 있다고 치면 몇 명한테 갑니까? 몇천 명, 몇억 명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인스턴트하게 순식간에 복제돼서 다 액세스가 가능하게 됐죠. 그럼 되게 많아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접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이래서 풍부하다는 거예요. 풍부하고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게 다 퍼지는 세계가 디지털 세계고 인터넷의 세계였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 거를 주면 안 될 때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어도 내게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서로가 다 똑같이 갖고 있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간에서 인식난다고 다 공유하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뉴스를 공유했을 때 그 뉴스가 사라지면 여러분들 공유 안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1번이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되게 쉬워요. 혁신이 되게 쉬워요. 왜? 다운로드를 받거나 조작하거나 그 안에 뭔가 더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재생산해낼 수가 있죠. 그게 여러 차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 교정 같은 것들이 합쳐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내 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공유한 것들을 네가 받아서 그걸 조금 더 낮게 만든 다음에 같이 또 모아가지고 더 낮게 만듭시다. 소위 말하는 작은 혁신을 모아서 큰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그게 참여와 협력이에요, 바로. 그래서 공유와 참여와 협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프린시플이 동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 그 타겟이 된 곳은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인터넷의 웹브라우저 방식으로 홈페이지들이 제일 처음에 변화를 가져왔죠. 그게 1단계입니다. 저는 그거를 그래서 제3차 산업혁명의 1단계라고 불러요. 1단계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미디어의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났죠. 왜? 디지털 컨버전이 쉽거든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신문에 해당하는 뉴스들, 글자 뉴스가 홈페이지 형식의 미디어로 대체로 종류는 많죠.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걸로 대체가 되면서 순식간에 신문 산업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전통 신문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망한 거 같아요. 뉴욕 타임즈가 올해부터 종이 신문 발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 변화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니까 두 번째로 나타난 건 뭘까요? 예, 소리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어디가 박살났죠? 예, 기존의 음반 산업이 박살났어요. 음반 산업이 박살나면서 처음에는 파일 단위로 해서 나눠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갔다가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들어버리죠. 스트리밍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듣는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네트워크 속도 좀 더 빨라졌네. 3세대, 4세대 넘어가고 더 빨라졌어요. 이제 뭐가 가능해졌죠? 영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얘기하는 TV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해체가 돼요. 네, 그러면서 그 채널들이 다분화가 되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찍어가지고 이게 저장용이에요, 라이브예요? 저장용이니까 저 라이브도 나중에 이제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고벤처가 채널 하나 개설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쉽게 개설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기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신문부터 라디오, 텔레비전에 있는 3대 미디어가 모두 디지털 컨버전이 나타나면서 디스럽션 됐죠. 예, 이게 1단계예요. 이게 1단계. 1단계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1단계가 변하면 미디어를 도구로 쓰는 산업이 바로 영향을 받아요. 그 산업이 어떤 걸까요?
광고 영업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기호를 다 새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 관련된 쪽에 있었던 수많은 기업들이 다 디스럽션 돼서 일어났죠. 이 두 개가 한 덩어리로 바뀐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1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쯤에 나온 게 그 퍼블릭 키 인프라, 보안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서 그냥 미디어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돈과 관련된 것을 신뢰 있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일단 이론적으로 먼저 증명을 했고, 그걸 제일 처음 상업화 시켜가지고 가능성을 보여준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이건 IT 역사에서 이건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꼭 얘기를 드리는데 아마존입니다. 그게 아마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전자상거래 팔기 시작했다는 게 아니고 PKI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 기술을 제일 처음 상용화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거래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상거래가 바뀌는 게 되게 큰 게 여러분들 이번 지금 현재 1, 2차 산업혁명의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해왔던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정말해봤어요. 어디지 아시죠? 유통이에요, 유통. 거의 모든 유통의 단계가 작으면 그나마 좀 덜 그 이익을 가져가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다 합치게 되면 예를 들어 농산물, 농수산물 이런 거는 90% 가까이 이익이 유통한테 가죠. 유통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빌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구축 비용이 크거든요. 소위 말하는 시장을 만든다는 건데 시장 유통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면 그걸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원래. 예,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옛날에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봐라는 말이 없었어요. 제품 잘 만들고 광고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봐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인터넷 기업들이 나온 다음부터예요. 왜? 법칙이 다른데 시장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통 채널이 오는데 돈 어떻게 벌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마존 같은 것들이 채널을 소위 얘기하는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옛날식으로? 안 들어갔죠. 아마존이 서점이니까 일종의 처음에 서점으로 시작했잖아요. 교보문고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교보문고 같은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일단 큰 거, 그 땅 큰 거 얻어야지, 장서 다 사야지, 예, 그에 대한 기반 퍼스트 인스톨먼트라고 그러는데 처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들어갔으니 주구장창 채워야죠. 그 다음부터 그런 정도의 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이동통신사 주파수 경매해가지고 10조씩 해가지고 가져가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진 데만 내가 진입할 수 있죠. 그 진입한 곳들이 왜 그 돈을 썼을까요? 여러분들을 장악한 다음에 매달 몇만 원씩 해서 뜯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그러면 내가 낸 돈 아깝지 않아 라고 하게 되면 투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게 제4차 산업혁명식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중계기를 만든 다음에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그게 이동통신을 대체하면 제4차 산업혁명 식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그런 식이죠. 인터넷 보세요. 중앙집중적 무슨 체계가 있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 라우터 허브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내 웹사이트 같은 거 집어넣고 이게 자꾸 원래대로 매점 돌아가죠? 하고 하는 작업이 여러분들 누구 허가 받고 하세요? 내 IP, 내 노트북이 거기 주소 하나 얻는데 중앙집중 누구한테 허가 받으세요? 안 받잖아요. 그렇게 모두의 네트워크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면서 아마존 같은 회사가 굉장히 커다란 그 인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백엔드가 바뀌어요. 왜?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 커머스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향력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서 반대로 밑으로 내려오죠. 아까 전에 미디어랑 똑같아요. 프론트엔드의 커머스를 장악을 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유통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크게 두 군데서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창고를 유지하고 집어넣고 빼고 이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무인화하는 인프라를 갖춘 기술 기업을 인수를 하죠. 그게 키바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 창고 관련 로지스틱스라고 부르는 그 분야의 그 혁신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뭐 잡아야 됩니까? 배달을 잡아야지. 배달을 잡아가지고 직접 배송을 갖다 하기 시작을 하고 프리미엄 멤버십 같은 걸 통해가지고 30분 내에 드론으로 배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소위 유통 채널의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 이렇게 그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얼마 전까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오픈마켓, G마켓이나 뭐 11번가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쿠팡 같은 회사가 로켓 배송하는 종류라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에서 처음에는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수수료 모델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 유통 딜리버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플랫폼 사업 형태로 바꿔버렸죠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커머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단계예요. 이게 1단계였어요. 2단계는 스마트폰부터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이 2단계예요. 모바일 혁명이 2007년부터 미국은 보는 거고 우리는 한 2009년부터 봐요. 한국에 2009년 11월 28일 날 아이폰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한 5, 6년이 모바일 혁명의 시기였다고 보면 되는데 모바일이 그전 1단계에서의 혁명과 뭐가 다르을까요? 이거는 나와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위가 그 이전 거는 지식이었잖아요. 지식 또는 컨텐츠 또는 미디어 얘가 핵심이었는데 모바일로 오는 순간에 그 컨텐츠가 아니라 나로 바뀌어요. 나로 내가 나의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 나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과 함께 같이 뜬 게 뭐죠? 개인들의 네트워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그래서 모바일하고 SNS는 같은 혁신의 시기에 같이 연결된 도구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1단계는 지식혁명이고 지식에 대해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붕괴를 하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더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돼 있던 게 1단계였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두 연결되면 여러분들이 유통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2단계는 유통혁명이에요. 모바일은 기본적으로 유통혁명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미디어를 유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신문 어디서 보십니까?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3차 산업혁명의 1단계인데 지식 포털로 묻혀져가지고 거기서 찾을 수 있게 해준 거니까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많이 보지 않으세요? 페이스북 뉴스피드,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가지고 유통이 되죠. 누가 유통하고 있어요?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유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를 통해 딜리버리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미디어를 유통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소셜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사람들끼리 거기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 물건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거기서 쇼핑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소셜 커머스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유통단위는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담당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노동 서비스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 있고 노동을 리퀘스트하는 사람들이 그걸 불러서 쓰는 것이 있고 그거를 기록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소셜 네이버 또는 소셜 서비스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게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우버잖아요. 우버랑 카카오택시 같은 종류죠. 유통의 채널이 개인 단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2단계의 가장 큰 혁신은 유통 채널이 파괴되고 여러분들 단위로 유통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그게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거죠.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의 정체는 뭘까요? 저는 그거를 그래서 제3차 산업혁명 3단계라고 불러요. 3단계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물건들, 우리 아날로그로 존재하는 이 물건들에 막 대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그 포문을 여는 얘죠. IoT 제품 첫 번째. 그래서 얘 때문에 2단계가 처음 열렸는데 이게 덩어리가 굉장히 큰 덩어리인 거죠, 이게. 그 다음으로 큰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자동차. 자동차가 인터넷에 전부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10,000개 바뀔 거야라고 다들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또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큰 변화가 나타날 걸로 보는 게 집이죠, 집. 우리 주거지가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제 온라인이라는 그 버추얼 세계가 천상계에 있고 우리 밑에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가 연결되는 다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하나 놓인 거고 그 옆에 자동차, 집 같은 게 하나 놓인 거예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징검다리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여러 개가 생길 거예요. 그거는 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마이크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어? 저는 이걸 할 수 있으면 수많은 서비스가 다 나올 것 같아서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 뭐가 가능할까요? 여기 이제 네트워크 장비 와이파이 같은 거 단절로 돈 안 들거든요. 첫 번째 뭐 할 수 있냐? 로그인을 일단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이게 디지털로 그냥 사운드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그러면 나중에 다 들으셔가지고 오디오로 들을 수 있겠죠. 누가 그런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리고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겠죠 나중에. 두 번째 조금 더 나가서 요즘 이 말 받아 적는 기술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가능할까요? 글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글로 읽을 수 있도록 포스팅이 돼. 이런 서비스를 또 만들면 좋겠네요. 그죠? 세 번째 또 뭐가 가능할까요? 예, 야후가 큰돈 주고 산 회사가 이런 기술을 하고 있어요. 서마이즈 같은 회사가 비슷한 회사인데 핵심적인 부분들을 자동으로 알아내서 요약해줘.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조금 더 나가서 요즘 유행하는 AI 기술들 접목을 하면은 뭐가 더 가능할까요? 예, 번역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 맥락에 맞는 사진을 자동으로 골라가지고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스팅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스마트 마이크와 다양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게 나올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의자, 책상 뭐 다 가능하죠. 그거는 징검다리죠. 조그만 징검다리인데 그게 무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 세계의 원리가 아날로그로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죠. 예, 이게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는 건데 저는 그냥 원리가 제3차 산업혁명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제3차 산업혁명의 3단계로 봐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 교육이나 금융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영향을 받은 걸로 보고 저는 4단계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4단계는 대략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방식으로 명명을 하면 제5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3차 산업혁명의 4단계라고 불러요. 왜? 그때쯤 되면 제도가 바뀔 겁니다.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하는 이 철학, 참여와 공유,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 그 다음에 일자리가 원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실업률이 30%는 기본, 그리고 분배의 법칙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논의를 쭉 진행을 해서 아마 2040, 50년쯤 되면 그게 더 머저리티가 돼서 그게 더 메이저가 돼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회적 규칙을 새로 합시다 해서 이데올로기까지 다 바뀌는 단계를 4단계로 봐요. 저는 제가 분류하는 분류입니다. 그게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이 얘기만 하면은 개념적으로는 되게 훌륭하게 이제 알아들었는데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래갖고 몇몇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싸운다고 좋죠 진짜. 그리고 어떤 분이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 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 이게 직접 민주주의죠. 실제로 이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미 일부 국가에선 이걸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유명한 나라는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인데 에스토니아의 E-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거 영어도 당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슬러시가 가지고 영어도 당해봤어요. 어떻게 영업하는지 아세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꼴을 보면 되게 웃긴데 이거 반대로 하고 있어갖고 에스토니아가 인구 100만 정도예요. 인구 100만인 나라는 뭐가 문제일까요? 국력이라든지 정치적, 전 세계의 정치적 어떤 뭔가를 내는 이게 좀 약하죠. 그래서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파워를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그 나라의 문제점은 추운 데에 있는 데다가 땅덩어리도 좁고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확장성이 부족하죠.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프라인 세계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에스토니아 국민이라는 사람이 굳이 이 땅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가가지고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당신 에스토니아 국민 안 될래요? 그런데 그 영주권과 그 시민권을 가상세계에서 드릴게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토니아 소식도 갈 수 있고, 만약에 에스토니아 입국했을 때 국민들하고 똑같은 아이디도 받고, 그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받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하고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럼 안 하실래요? 네, 그럼 해가지고 그 수많은 주민들이 막 늘어난다고 생각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그 국민들은 어디 삽니까? 전 세계에 삽니다. 가상 세계에서.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모아서 민의를 바로바로 추동할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보팅이 필요한 것들을 알릴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걸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런 거 하는 나라도 있고, 트럼프처럼 쫓아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네, 이게 뭐 답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정치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제일 중시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지금 초반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제일 큽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게 이제 핀테크. 핀테크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핀테크 막 뜨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분산이에요. 분산. 그럼 지금까지의 금융은 어떻게 해왔죠?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왔어요. 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합니까? 금융의 핵심은, 금융을 단 두 단어로 핵심어를 끄집어내라 그러면 뭔지 아세요? 저는 쉐어드 트러스트라고 표현해요. 공유된 신뢰. 공유된 신뢰.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지폐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 종이 쪼가리가 10원이나 합니까? 그런데 5만원을 받았다고 믿죠.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만약에 그 종이 쪼가리를 짐바브웨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그걸 땀 맞을 거예요? 너 장난하냐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그 5만원짜리 종이 쪼가리에 대해서 5만원 가치가 있다는 공유된 신뢰가 있고, 우리와 그 짐바브웨 사람 사이에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까지는 뭐 다 이해하실 건데, 그러면 그 공유된 신뢰는 어떻게 만듭니까? 만드는 방법. 지금까지 어터리티로 만들었어요. 권위가 또 만들어요. 권위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강제적 권위가 있고 자발적 권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강제적 권위로 일단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발행권을 독점시키면 되죠. 그래서 한국은행만 발행하게 만들어. 두 번째, 위조 한번 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쉐어드 트러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곳에서만 동작을 해요. 그래서 국가 단위 화폐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까지는 종이 쪼가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즘 월급 어떻게 계좌 이체하잖아요. 그럼 은행에 있는데, 은행에 A라는 회사의 계좌에 1억 원이 10억 원이라는 10억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나는 빵이야. 10억 500만 원이라고 10억 5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나는 빵이야. 그랬는데 그 회사 숫자가 어느 순간 10억으로 변하고 내 계좌라고 부르는 그 셀에 갑자기 500만이라고 찍혔어. 그럼 뭐가 변한 거죠? 그냥 숫자 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월급 50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숫자가 다 엉키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건 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다 믿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신뢰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은행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거예요. 은행을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잘 생각을 하신다면 통장 정리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증표를 가지고 와서 원래 이랬단 말이야 라고 우길 수가 있지, 없으면 트래킹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에 대한 걸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를 한 시스템이 금융의 정체죠. 더 올라가면은 사실은 전 세계의 금융 트랜스퍼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달러화도 전부 다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가면 누구한테 가요? 미국에 갑니다. 결국에 미국의 FRB,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FRB의 미국 연준이죠. 얘네들이 위원회 해가지고 꼴랑 뭐라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FRB 의장이 거의 핵폭탄 누를 것 같은 방에 들어가서 파라미터 몇 개 조정하잖아요.
그럼 전 세계 달러가 왕창 늘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뭐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돈 찍어낼 수 거짓말, 돈을 안 찍어요. 그냥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화폐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금융의 돈의 크기가 훨씬 크니까 그렇게 쫙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좀 나쁘게 이거 바깥에 나가나요 나중에? 하수인 정도로 얘기할까요? 너무 나쁜가 이거? 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소집을 해서 CD 금리 조정하고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엔 또 누가 영향을 받아요? 그게 바뀌면 시중 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리를 합니다. 안 그러면 박살나거든요. 그럼 이게 시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아주 정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장이 무슨 시장이야 그게. 아주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에서 바뀌는 것이. 그러니까 위의 정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에 대해서 되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기록할 수 있도록 바꿔주자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죠. 모든 거래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것이 암호화돼서 아무도 추적할 수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거래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해킹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동시에 그걸 다 해킹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를 바꾸기 전에는 안 되거든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터넷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인터넷이 시큐어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 각자 분산될 수 있는 처리가 되면은 이게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금융이라고 하는 공유된 트러스트를 전 세계 단위에서 각 개개인들의 네트워크로 증명할 수 있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철학하고 똑같죠. 그 철학이 금융으로 오게 되면 분산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걸 핀테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유경제도 똑같아요. 공유경제도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니 공유경제만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 뭐 우버나 카카오톡 같은 거, 그죠? 이거에서 그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노동 서비스. 왜냐하면 노동을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프레임이니까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티모레일리가 뭐 이제 웹2.0 이런 개념을 처음 제시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면에서는 지속적인 부분고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컨티뉴어스 파샤는 그런 이러면서 이 패러다임에서 일하는 사람은 알고리즘 노동자라고 유명을 했어요. 이게 왜 웃기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레이버죠. 레이버라고 하는 웍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봤어요. 첫 번째, employer and employee 관계.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죠. 그거에서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으니 근로기준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누구를 위해 일해요? 나를 위해 일해요. 자영업자라고 부르죠. 셀프 엠플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프리랜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되게 걱정해요. 예를 들어 아나운서들 얘기해 보면은 제가 방송 같은 거 할 때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새벽에 무슨 라디오 DJ 같은 거 하면 시간당 뭐 추가로 받는 비용 한 3만 원 정도더라고요. 싸죠. 그러니까 잔업수당 비슷하게 받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받아요. 그러면서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프리 선언에 나간 그 선배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시간당 몇십만 원씩 받는데 자기는 3만 원. 그래 이렇게 쫄랑 해봐야 시간당 3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 프리 선언하고 나간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간당 단가는 내가 많이 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언제 일이 떨어질지 몰라서 소위 말하는 고용의 안정성을 둘이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네가 위험을 왕창 안고 자기만의 뭔가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안정되지만 좀 착취당할 수 있는 플랫폼에 고용되든가 어느 쪽으로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계된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애매모호한 여정이 생긴 거야. 무슨 얘기냐? 일거리가 끊임없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이 일을 해주세요 하는 그 리퀘스트가 있게 되면 그거에 수요 공급하고 자기의 프로파일에 따라가지고 급료가 자동으로 결정되고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플랫폼에 고용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둘 다 아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애매하게 섞였죠. 묘한 녀석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거의 시스템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은 알고리즘 노동자라고 정의됐어요. 그리고 이게 일단 우버 같은 시스템에서 먼저 도입이 됐지만 미국의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예 도입을 해가지고 일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에도 접목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동일 임금, 동일 노동 같은 것들을 접목하기 되게 쉬워져요. 어떤 면에서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간당 급료가 바뀌거든요. 비슷하게 제가 경험했던 게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제가 있었던 병원이 간호사 인력을 이런 식으로 커버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금요일날 밤타임에 시간당 그 페이가 올라가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요. 왜? 젊은 친구들이 그때 일하고 싶지 않고 자꾸 이걸 내니까. 그 시간에 누가 제일 나은지 아세요? 결혼하고 애 다 키운 50대 60대 시니어 간호사들은 딱 그때 밤타임 나는 우리는 불급 필요 없어 해가지고 시간당 더 많이 버니까 그때 와가지고 사람들이 실질해요. 그런 것들을 이게 매트릭스 엑셀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제일 큽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인공지능은 알파고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빅 이슈가 됐지만 저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이 관련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처음에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 순서를 보시면은 다른 기술 발달하고 다 비슷해요. 처음에는요 원리를 만드는 곳에서 돈을 많이 들이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피저빌리티를 보여줍니다. 가능하다까지만 보여줘요. 2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인공지능에 이걸 접목을 하면 2008년에 딥러닝 기술이 처음 이제 날개를 펴기 시작을 한 게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2012년에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해서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2단계 진짜로 쓸 수 있을 가능성 몇 개를 사례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작년에 바둑이 알파고가 이세돌구단하고 도가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제가 투자하는 회사기도 한데 누닉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영상 판독 같은 것들이 의사들 판독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2단계가 2단계예요. 유스 케이스가 늘어난다고 표현하는데 유스 케이스가 쭉 늘어나요. 근데 이 2단계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2단계에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알파고만 하더라도 거의 슈퍼컴퓨터급이거든요. 그런 애 들여가지고 바둑 두개 할래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3단계에는 항상 생산 기술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10분의 1, 10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고 그거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들어와서 이걸 누리게 만들 것인가로 가게 돼요. 액세스, 접근성과 가격 이렇게 가요. 생산성, 요리로 가요.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됩니다. 지금 3단계의 싸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2단계까지는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넥스트는 3단계에 진입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3단계에서는 그래서 핫 이슈가 뭐가 되냐 하면 플랫폼과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그리고 하드웨어 결국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인공지능 관련된 머신 인텔리전스에 관여하고 있는 스타트업 내지는 큰 기업들의 지금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지 많죠. 무지 많다. 되게 첨단 기술 같잖아요. 마치 몇몇 기업을 독점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럴까요? 출발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 쓸 수 있고 이 기술들이 지금 대부분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쉽게 받아들여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접목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CES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챗봇이죠. 알렉사가 모든 걸 점령했어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 아마존 에코와 함께 챗봇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텔리전트 서비스를 맞아주는 첫 번째 관문이니까 그래요. 인텔리전트 서비스 마치 네이버가 포탈을 하게 되면서 지식 서비스의 첫 창구를 열어준 것처럼 첫 번째 게이트키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게이트키퍼를 장악하기 위한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에코라는 스피커폰을 내놨는데 이 녀석이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피저빌리티가 보이니까 동시에 아마존 전략을 잘 취했던 게 알렉사 SDK를 공개를 하면서 자기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알렉사를 쓰고 싶은 수많은 곳들은 우리하고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 갑시다. 이래버리니까 수많은 곳들이 여기에 연계돼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확산이 됐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에코시스템도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술만 보려고 하는데 너무 기술만 보지 마세요. 기술은 이네이블링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가능하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가능해진 기술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의 플레이어가 나타나게 되죠. 저 그림상에서 보자면 서드파티 챗봇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서 이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영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한 덩어리로 딱 잡아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장악하고 갈 거라고 하는 것들을 잘하는 마치 포탈 같은 걸 장악해야 되는 테니까 그런 걸 하려는 기업들도 있죠. 대기업들, 큰 인터넷 기업들. 대표적인 게 저 밑에 네이티브라고 써있는 알렉사라든지 알로, 비브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죠. 이런 회사들, 이런 서비스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챗봇 서비스를 가장 잘 접목해서 누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게 디플로이먼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국어로 치면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애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왜 중요하겠어요?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부분들의 것들을 쥐고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안 중요할 것 같습니까?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 저게 제가 아마존 에코고요. 오른쪽에 구글 홈인데 아마존 에코의 스피커가 밑에 우프가 달렸죠. 저게 왜 저런지 아세요? 네, 위 책상 위에 올려놓잖아요. 이 컨택을 통해 가지고 저주파는 굉장히 멀리 가요. 벽을 타고서도 갑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저 스피커의 소리가 전달되는데 유리해요. 저것만 그럴까요? 예, 이게 이제 에코의 그 뜯어본 구조인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 파란색으로 7개 동그란 저게 마이크예요. 7개의 마이크가 들어오는데 6개의 방향성은 15도 각도 어버드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리고 사람 음성 대역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건넌방에서 알렉사라고 부르면 제가 답을 해요. 그래도 들려요. 같은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는데 스마트폰에다 알렉사가 넣었다고 칩시다. 건넌방에 갖다 놨어. 내가 알렉사라고 내가 나오겠어요? 나올 리가 없잖아. 그 하드웨어가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니니까. 얘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들리겠어요? 들릴 리가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사용자 경험. 사용자 경험을 커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만일까요? 시리 써보신 분. 예, 시리 쓰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뭘까요? 오래 걸리잖아요. 한번 불렀는데 얘가 빨리 안 나오잖아? 짜증나요. 그럼 경험이 벌써 이 바보 아니야? 아니면 이런 느낌이 들죠? 그거를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컨버세이션 하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화를 해본 다음에 느낌을 누가 캐리커처로 그린 거예요. 시리는 마치 좀 도도한 무슨 여자 비서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저기 M은 저 페이스북의 메신저인데 M은 콜센터 직원 같아 라든지 아니면 구글 라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런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인격 형성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면 그게 나한테 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자꾸 쓰게 돼요. 그러면 그 동료로 데리고 다니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건 컨버세이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그 다음은 하드웨어로 가는 겁니다. 이거 안 넘어가지? 예. 딥러닝 하드웨어로 가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슈퍼컴퓨터 같은 거에서 가능했던 것이 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아주 쉽게 쓸 수 있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저 3D 그래픽하고 이거 되게 비슷하게 많이 보는데 3D 그래픽이 처음에는 슈퍼컴퓨터에서나 가능해가지고 거기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몇 대의 좀 비싼 컴퓨터지만 사가지고 만들면 쥐라기 고금 같은 걸 찍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3D 그래픽이 쭉 떴어요. 그 다음에 PC에 아주 로우 폴리곤으로 해가지고 3D 게임을 일부 좀 하다가 어느 날 부두라는 칩이 나오면서 게임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게 돼서 칩이 압축화되면서 그러면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아 그래 우리가 그거를 GPU로 빠르게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3D 그래픽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거 5만 원만 더하면 니네 PC에 꽂아가 쓸 수 있게 돼. 이렇게 하게 되면 3D 게임이 꽃을 피우죠. 무슨 말인지 알아세요? 슈퍼컴퓨터에서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지금 그 단계를 갔는데 저기 보이는 신기하게도 3D 그래픽을 한 엔비디아의 기술이 딥러닝을 포함한 그 인공지능 핵심 기술하고 그 가속화하는 하드웨어 기술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버를 했죠. 정말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옛날에 M&A 관련된 거 이야기 후보 뽑을 때 제가 추천했었던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저 회사였거든요. 그 당시 마켓 캡은 9조 원 정도였어요. 9조 원 정도면 그때 삼성전자 한 250조 되니까 예, 앞으로 저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텔 같은 회사가 될 거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다른 결정을 했죠. 그게 또 워낙 좀 사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지금 저 회사 가치가 100조가 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삼성전자로 넘어갈지도 몰라요. 예, 그런 단계에 들어갔죠. 그것만 그러냐 퀄컴이냐 인텔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학술적인 거에 넘어갈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컴퓨터 하드웨어가 인공지능을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는 쪽으로 변화에 가까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공지능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인공지능 서비스를 좀 지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마치 저거랑 비슷해요. 저는 가끔은 교육도 그래서 많이 변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어려우세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90년 때 초반에 학교를 주로 다녔는데 그때 오버헤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강의할 때. 그때 저는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인쇄를 레이저로 구워가지고 그걸 올려놓고서 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거기다 그 매직펜으로 쓰면서 오버헤드를 하거나 아니면 그 무슨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거 복사하기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대부분 했었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네, 그때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 그랬어. 워드 쓰고 파워포인트 쓰고. 지금 못하면 바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주세요. 젊은 친구들 다 쓰잖아. 기본 기술, 그게 이공계에 무슨 그 컴퓨터 잘하는 사람의 기술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근본이고 그 밖에도 많죠. 이게 2017년 버전 가트너에서 발표한 올해 2017년 테크 트렌드예요. 한번 볼까요? 보이실지 모르겠네. 어플라이드 어드밴스드 머신러닝 역시 뭐 기계지능.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앱 소프트웨어가 인텔리전트해진다. 인텔리전트 띵스 물체들이 인텔리전트해진다. 뭔 말이에요?
세 가지로 분리를 했으나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영접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게 1번.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버추얼 리얼리티, 어거멘티드 리얼리티. 디스플레이가 눈 쪽으로 해가지고 웨어러블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디지털 트윈스. 저게 재밌는 개념인데 오프라인에 있는 건 온라인으로 다 복제화되고 온라인에 있는 건 오프라인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을 다 갖추는 건데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잘할 수 있는 곳들이 경쟁력을 가질 거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변하잖아요. 세 번째 블록체인 얘기 또 나왔죠. 블록체인하고 분산된 어떤 그런 이 세 가지가 디지털 혁신의 키워드. 마지막 밑에 시큐리티 이런 게 가능하려면 시큐리티가 돼야 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컨버세이션 시스템 등등. 이건 이제 백엔드 밑에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주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10개를 뽑아냈으나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드라이버리스 카, VR에는 AR은 이렇게 크고 마켓 시스템도 이렇게 크고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고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이 지금 제가 공유드린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물론 질문 중에서 못 따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통신산업 성장에 의한 소셜미디어, 소셜커머스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 그러면 5차 산업혁명은 어떤 변화에 의한 어떤 산업이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5차 산업은 우리의 정치와 사회의 혁신이죠. 그 다음에 저는 환경기술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지구를 모두가 다 같이 지켜나가고 라이프 퀄리티가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갈 수 있게 하는가를 공동으로 고민하는 것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아마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세요. 변화에 저항하면 안 돼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옳았는데 지금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창업가는 항상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하면, 제가 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창업 관련된 거 얘기할 때 조언을 주는 건데, 내 가정이 틀렸는지 아니면 내 실행이 틀렸는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걸 꼭 질문을 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은 내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 내가 발견한 문제가 잘못된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 확실하게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은 잘못 만들어서예요. 문제가 틀린 게 아니고 네가 그런 걸 잘못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이게 제일 많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바꿔볼까, 어떻게 더 낫게 해볼까 이걸 하죠. 그런데 아주 가끔은요, 내가 문제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옛날에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 문제가 아닌 걸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그 두 가지를 항상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질문을 던져서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차 발전이 자동차 집으로 간 뒤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네. 이 정도까지 되려면 아직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의 영역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것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기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뭔가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홀로렌즈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VR, AR이 발전되는 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좀 더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가능하다면 사용자 경험이 달라져요. 그런 거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아마 크게 성공을 할 겁니다. 우버의 경우 우버 자체가 한 큰 고용주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아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게 된다면 이런 착취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구글, 우버뿐만이 아니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수많은 어떤 디지털 기업들이 이런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서 동작을 할 때 거의 비슷한 방식의 시스템이 굴러가게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그러면 국가가 그걸 컨트롤하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트럼프 보세요. 저는 그냥 구글한테 맡기는 게 나아 보이는데, 그런 질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외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들하고 고용자들하고 전부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 확산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나친 착취와 지나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교정하는 메커니즘이 확산돼서 퍼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기존 기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느 쪽이 더 나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좀 있으면 이런 기업들의 플랫폼을 많이 쓰게 돼서 독점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반독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제기를 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건 넥스트 이슈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뭐냐? 공유 관련해가지고 스마트워크 센터 재택근무 활성화, 근로자 일하는 방식, 요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알고리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쪽으로 다 전환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전면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고용주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그 리터러시, 이걸 잘 이해하는 시스템, 노동자들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지금의 규제를 사라지게 하는 게 되는 거지, 그걸 그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게 더 좋다고 다들 판단했을 때 전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작권법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싸이가 유튜브에 자기 음악을 올리고 20억 명이 보게 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거죠. 그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의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그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야 법이 A였는데 앞으로 B로 바뀔 거야 해가지고 이걸 가능하도록 싹 바꿔주게 되면은 그 기존 법에 의해서 보호받던 사람들이 그냥 내몰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사회적 이슈가 같이 있는 부분이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비트코인은 이건 너무 기술적인 얘기가 돼서 더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이 과점 현상도 있고요. 과점 현상도 있고 몇 가지 좀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인터넷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그냥 제2의 인터넷 기술로 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가 있는다. 예를 들자면 블록체인 기술이 수많은 컴퓨터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블록체인으로 결제를 했는데 어디서, 그러면 이게 승인이 떨어지는데 30초가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30초, 1분 이렇게 걸려. 그러면 성질급한 한국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카드 그었는데 1분 동안 안 떨어져 승인이. 열받죠? 이런 거지 같은 기술이 있나? 그러면 그게 망할까요? 새로운 사업 기회잖아요.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중간에 떨어질 게 명확하니까 먼저 돈 주는 자가 나와요. 그 부도율 계산하게 되면 버퍼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띄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부 사업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새로 찾아낼 포인트들이에요. 그것들이 생태계가 있어. 인터넷도 TCP/IP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 메일 같은 게 필요한데 해가지고 SMTP 팝3가 나와서 이메일이 나온 거고요. 그 위에 계속 붙어가지고 생태계가 구성된 거예요. 블록체인은 그런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냥 인프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뒤에 또 뭐 있는데,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